저희는 인텐션의 두 가지 의미를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인재를 유지하다, 보유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아 저희가 준비한 인재 유지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대회 준비 열정을 발표 끝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강한 포부도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주제 선정 이유를 말씀드린 뒤 준비한 4가지 전략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지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랑새 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들어본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이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막연한 미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때문에 파랑새 증후군에 노출된 사람들은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자주 이직합니다. 화면에 제시된 통계 자료를 보시면 잡코리아에서 실시한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입니다. 이 3위를 차지한 이유, 기업의 비전이 없다, 배울점이 없다를 통해 저희는 조직원의 학습 기반을 가지고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을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파랑새 증후군에 노출된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박성빈 학우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조직 내 인재 유지를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소통과 의견 나눔의 장 확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조직 활동 유지를 위해 첫 번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성원이 없도록 소통 창구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모두가 자주 사용하는 SNS를 활용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소통 창구 인스타그램 대장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보았는데 요즘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홍보하고 오픈 채팅방의 장점이 유명성을 활용해서 조직원이 자신의 의견을 눈치 보지 않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견을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직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직장에 대한 목표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이 보통의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과 기업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SNS를 활용해 포스터나 게시물 등을 업로드해 자세한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원이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통 창구로 물어보며 자연스럽게 소통의 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개인은 직장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또 자신이 일을 하는데 확신이 생겨서 오랜 기간 인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원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끼리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요. 멘토링은 도움을 받는 멘티와 좋은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멘토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식과 배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또 발전된 인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어린 시절부터 멘토링을 접하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멘토링이 기업까지 연계되어서 조직원이 기업에서 일을 할 때 거부감 없이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으로 직장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급변하고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시장의 변화가 언제 이루어져도 어색하지 않은 지금인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내 수평적인 조직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수평적 조직 형성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팀원을 전문적인 구성원으로 배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보통의 대리, 과장 등의 직급은 관리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이면 마케팅, 영업이면 영업, 이렇게 영업의 전문가를 바탕으로 팀원을 구성해서 그들에게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넘겨주고 자율성을 보장시키기 위해 직급을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또 결과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지려면 성과관계 체계를 투명하게 하고 일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서로 일하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구성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중학생 때 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유학생 사촌 누나의 도움으로
시카고의 한 기업을 개발했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소파와 같은 편안한 공간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빵 뚫린 공간이 있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친구와 편한 사이이 같아 보였고 이를 보면서 수평적 체계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룰은 주어진 업무를 언제든지 마치면 퇴근할 수 있고 출근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해진 퇴근 시간에 얽매이면서 퇴근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스스로 업무 플랜을 세우고 업무 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수평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도 빠질 수 없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익명성을 활용해 통계 비용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급여 산업조사나 평가를 실시하여서 그들의 평균 인식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 급여 금액을 제시하여 부서별 혹은 팀별 성과 기준을 정해서 구성원들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업무 참여도나 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원의 자기 개발과 역량 개발을 위해서 배움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슬럼프나 번아웃 등이 온 직원에게 휴식의 기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복과 가장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개발은 해외로 가서 경험을 쌓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변화에 대응할 때 필요한 창의성을 일깨울 수 있는 활동이고 역량 개발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더 발전시켜서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휴식과 배움을 함께하며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활동들이 기업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두 번째 전략으로 기업 내 부서 간 조직력 강화를 한다면 소속감 그리고 책임감의 중지도로 인해 인재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방법으로는 첫째, 기업의 목표와 비전에 맞는 혹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여 PT 대회를 진행하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PT 대회를 진행함으로써 구성원들은 자신이 인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업은 구성원들의 의견과 생각을 수렴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기업의 목표를 향해 조직원들이 힘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조직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에듀케이션의 약자인 PE대회는 체육대회를 뜻하는데요. 구성원끼리의 친밀감이나 기업의 단합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PE대회를 하게 되면서 얼굴을 틀고 같이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을 할 때도 친밀감을 느끼고 거리낌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내 소속감을 어떤 것보다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활동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운동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이성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들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큰 프로젝트나 무거운 업무 사항들을 부서 간 세분화하며 업무를 조그마한 사항들로 나눠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고 팀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각자가 좀 더 느낄 수 있게 되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공유한다면 기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들을 모두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구성원들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전략부터는 김대현 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전략으로는 조직원의 평생학습 기반 마련입니다. 인재라고 하는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성과를 내는 존재들입니다. 그 자체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찾아가 나가는 것도 인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기업과 동시에 같이 지지해주는 기업의 중요성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조직 내 학습 분야의 관심 업무의 학습 기회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강의 연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텝, 에드위드, 늘배움, KOCC 등 다양한 4가지 등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직무 기술과 더불어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기술 훈련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사이트를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연결하여 제대로 업무가 진행됨과 동시에 다양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필요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다양한 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4문화 시대에 걸맞게 다문화 교육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 직무 교육은 모두 일정을 잡고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더십 교육과 자기개발 교육은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원들을 이끌고 자신이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은 그 직무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거나 성과 개선을 위해서 너무 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으로 우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칭찬과 인정의 피드백을 유도하고 성과 개선을 위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학습할 수 있는 소통 전략 수집하는 등의 리더십 교육과 자기개발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피치 훈련 교육입니다. 인재들이 자신이 가진 직무 기술이나 교육들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언어적 배달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비언어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OJT 교육입니다. OJT는 언더 트레이닝의 약자로 구조화된 직무 교육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현직 교육의 문제점을 들자면 계속해서 직무 기술이나 직무 교육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도입화되어 카테고리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에 맞게 적용할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는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긍정적인 사례로는 삼성 SDS가 있습니다. 삼성 SDS는 인적 자원 컨설팅 부문에 입사한 사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OTJ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략이 공유되고 있는 목표 설정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업무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수를 병행함과 동시에 성과 개선까지 이뤄낸다는 점에서 인재들이 아주 만족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네, 조직원의 다양한 역량 확대를 위한 내 내부 활동 기회도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내부로서는 업무 관련 사수의 강의 및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업무를 할 때 계속해서 수평적인 관계망을 지향하지만 어느 정도 수직적이고 배울 있는 공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수들이 먼저 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모르지 방안을 제시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업무 적성에 맞는 역량 검사, 성격 비용 검사를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담당 업무가 얼마나 자신에게 적합하고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어떤 부서에서 적합할지 등을 조율해서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외부로는 관심 분야 외부 강의를 참석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를 들면 코란트랩이라는 주얼리 회사는 기업 내에서의 구성원들과의 단합은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관심사를 끌어모아서 해당 관련 기업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각 기업에 갖춰진 그런 생각만이 아닌 다른 기업 외부와의 소통도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재 유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봉사단체, NGO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유니세프나 월드비전, 국내버스 등 유명 단체와 더불어 민간 단체든지 유기적 봉사든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기업 내에 다양한 조직원들의 소통의 장을 넓히고 더 넓은 시각을 갖추는데 봉사활동을 신나게 반영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기업의 비전과 목표의 지속적인 제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파란색 질문의 대표적인 문제는 기업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고 인재들이 여기서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을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거기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에 발맞춘 목표 방향 제시가 중요합니다. 그 방법 첫 번째로는 기업의 성과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홍보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이 성과나 실적을 냈을 때는 외부 그래프나 목표를 활용해서 다시 타 기업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만들거나 보여주는 식으로만 이용하지만 이 외에도 내부에도 이 성과나 실적을 내기 위해 고생한 구성원들이나 인재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기업 전체에서 동영상과 UCC 그리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만들어준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을 리스트를 계속해서 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재라고 해서 많은 양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다양한 구성원들도 업무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소한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성장에 따른 목표 변화를 수시로 알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목표 변화도 수시로 변합니다. 이때 같은 목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기업 구성원들도 계속해서 다른 목표를 지향하게 되고 결국 성과도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빡빡한 회의를 갖는 것이 아닌 매주 일부분의 시간을 10분에서 20분 정도 투자해서 진행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비전에 조직원들의 의견 반영도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비전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수들이나 주요 고위 관직들만이 의견이 되는 것이 아닌 인재들이나 구성원들도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실 고려해야 할 상황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주변 일을 할 때 소음은 없는지, 성격은 어떠한지, 분위기가 어떠한지 등을 함께 설정해서 같이 인재들이 기업의 환경에 적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을 할 때 업무 담당 인원이나 팀원들도 구성을 해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어떤 영향이 필요하고 팀원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과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의 환경 마련입니다. 부서 내에서 같은 소통이 아닌 부서 간끼리도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기업의 상황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상황도 중요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인재 유지 전략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립을 위해 조직원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바탕으로 인재들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업무와 함께하는 배움의 장을 여는 것, 뚜렷한 목표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대한 성과 보상을 위해 기업의 성장에 발맞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 세 가지 핵심을 담은 싹쓸이만의 인재 유지 전략이 앞으로 조직 내 인재 유지를 위해 활용되길 바랍니다. 네, 저희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PT대회에서 발표를 맡은 만남가팀 통합학 김민지 2학번 김민주입니다. 저는 올해 입학한 새내기고 같이 발표를 맡게 된 민재 선배는 올해 우리과로 전과를 하셔서 저희 모두 학과 행사에 처음 참가해 지금 매우 떨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집중해서 저희 발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불확실성의 시대, 내부 브랜딩을 통한 리더십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론에서는 유노멀 시대의 특징, 결론에서는 내부 브랜딩을 통한 리더십 전략,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HRD의 미래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주제 중 유노멀 시대에 맞는 리더십과 HRD의 미래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제 선정 후 가장 먼저 유노멀 시대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상하는 표준을 뜻합니다. 이 유노멀 시대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데요. 저희는 그중 다음과 같은 기경제, MZ 세대 이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해 보았고 이 두 가지에서 국사점을 발견해 하나의 주작적 정의를 세워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과 직업생활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경제라는 경제학 공식이 활성화되었는데요. 기경제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상황을 말합니다. 기존의 노동시장처럼 기업이 직원들과 정식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기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일정규직 근로자 비중 추이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과 고용 형태의 변화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기업경제의 장점으로는 고용의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자주적으로 복수의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근로 조건이 열악해 고용 불안에 떤다는 것과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직원 내 사회적 결속력도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대 변화에 관련된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세대 변화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MZ 세대를 선정해 MZ 세대의 특징을 중심으로 세대 변화 키워드를 설정했습니다. MZ 세대와 기성세대의 세대 갈등이 주제였던 전용 PT 대회나 전공 수업 등을 통해 MZ 세대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을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는 노동자의 자율성, 독립성, 개인 결정권과 취향 존중,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단기적인 목표에 집중입니다. 이 구성원들은 이전 세대 구성원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특징 때문에 MZ 세대에 속하는 조직 구성원의 관리가 기업 차원에서는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노동시장과 직업 세계의 변화와 세대의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두 키워드 간의 유사점을 도출해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과거의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과는 다르게 현대의 조직 구성원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같은 부분들을 적극 강조하며 내적 보상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과 같은 내적 보상을 추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고용 형태의 변화, 구성원들의 직업 가치관과 성향에 대한 변화가 조직 전체의 합의된 목표, 즉 기업의 발전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직 목표 도달에서의 어려움을 불확실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에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뉴노멀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주장적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뉴노멀 시대의 변화를 속에서 필요한 리더와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리더의 역량은 적응력, 융합력, 통찰력입니다. 유능한 리더는 적응력을 통해 조직의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게 만들고 융합력을 활용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조직과 개인을 조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통찰력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처럼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직이 발전해 나가고 기본 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확실한 매개체가 바로 조직 내에서의 리더입니다. 리더는 조직에서 누구보다 크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조직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어떻게 조직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향력과 가치 제공 방식은 시대별 리더십 패러다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40년대의 특성론적 리더십은 성공한 리더의 특성에 대해만 강조했습니다. 60년대의 행동주의 리더십 또한 리더는 만들어진다를 주장했으며 70년대의 상황론적 리더십까지 조직 구성원의 상황에 따른 리더의 가치만을 공급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통적 리더십으로 리더의 유효성을 중시했습니다. 반면 1980년대 이후로부터는 카리스마 리더십과 같이 리더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현대적 리더십이 대두됐습니다.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유효성만 강조되곤 했습니다. 유효성만이 강조되면 조직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을 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더욱 조직이 지향하는 본래의 목표 달성, 즉 성과 향상을 통한 이윤 창출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뉴노멀 시대에서의 적합하고 효과적인 리더십 전략으로 기업의 내부 브랜딩을 제안합니다. 내부 브랜딩을 통한 리더십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내부 브랜딩의 뜻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브랜딩은 말 그대로 조직의 내부를 브랜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부는 크게 조직을 의미하며 브랜드는 인지도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차별적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은 중요한 마케팅 관리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 아이디어, 장소, 조직 등과 같이 심리적,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내부 브랜딩은 내부 구성원들이 먼저 분명한 브랜드 정체성을 인식하고 내재하는 과정입니다. 브랜드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최대한의 영향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믿음과 신념을 단단하게 엮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 브랜딩은 기업과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둡니다.
과거에는 외부 브랜딩에만 치중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외부 브랜딩이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의 비주얼, 광고, 상징입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직의 외부 브랜딩과 내부 브랜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개 서로 일치되어야만 조직 구성원들이 회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혼란을 겪지 않고 기업의 아이덴티티 또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의 리더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조직에 대한 소속감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 브랜딩에 리더십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 브랜딩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민지 선배가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브랜딩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주의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며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한다. 둘째,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자세와 능력을 브랜드의 비전과 일치시켜 고객에게도 브랜드의 이미지가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내부 브랜드를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부 구성원들에게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 둘째, 내부 구성원들에게 브랜드의 비전과 가치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심어주는 것. 셋째, 조직 내의 모든 업무를 브랜드의 핵심 개념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리더십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고 지휘하는 능력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브랜딩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코드 객지가 말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특정 목표를 향하여 조직이 노력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부 브랜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공부 내용을 보면 조직원들이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설득, 변형, 치유, 배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브랜드의 가치와 비전을 조직원들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브랜드 포지셔닝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제시해야 합니다. 설득, 변형, 치유, 배려의 리더십 중 저희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 유발 수준과 도덕 수준을 연결하며 동기를 창조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직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긍정적인 정서와 메시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더 높은 수준과 잠재력과 수행을 동기부여시킵니다. 동기부여된 구성원들은 리더와 동일시하는 동시에 직무 요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변혁적 리더십은 동기부여와 지적 자극을 통해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을 찾고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에 변혁적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조직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으며 직무 동일시가 커져 직무에 대한 오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이 개인의 가치 다양성과 변화의 급속화의 시기 유노멀 시대에서 극대화된 이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중 중간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중간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 만족, 조직 모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중간 관리자는 내부 종업원의 업무와 행동에 직접적인 행동을 미치는 리더이기 때문에 중간 관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고위 관리자가 행하는 리더십에 긍정적인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내부 브랜딩에서 중간 관리자의 개별적 리더십 전략의 효과는 내부 조직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조직 브랜드를 촉진하도록 동기부여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브랜드를 자신의 일부로 내재화하고 조직의 목표에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노멀 시대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HRD 이해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회에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문화를 빌딩하는 것이 HRD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화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이 생각한 유노멀 시대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해 알아보고 내부 브랜딩을 통한 리더십 전략과 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이 이 의미를 장악하고 이를 통한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 복지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민주, 김민지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창의제대학과 제9회 PT대회에서 인재전쟁, A급 기대를 붙잡는 조직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진영, 박나연, 박영인입니다. 한 파트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인재의식의 핵심 키워드로 정의한 적극적 체류자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들을 조직 내에 붙잡아두면서 최적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계약의 중요성을, 세 번째 파트에서는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새롭게 제시한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인재유지의 핵심, 고성과자와 적극적 체류자를 전하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립, 돈 받고 퇴사하기,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5년 전부터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사를 떠나고 싶어하는 직원들에게 최대 5,000달러를 지급하며 떠나게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들에게 자격이 주어지지만 이 제한을 추락하여 퇴사한 직원들은 다시는 아마존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요? 단지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의 일환일까요? 이 거대 기업의 경영진들은 자본주의에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죠. 아마존의 대변인 멜라니 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에서 진정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은 직원이나 회사 모두를 위해 건강하지 않습니다. 조직문화 전문가이자 더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의 저자인 마이클 버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회사에 남기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그가 조직에 헌신하고 더 자신의 일에 전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들을 더 참여시키고 더 생산적으로 만들며 궁극적으로 아마존의 수익률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결론의 분석에 따르면 직원 참여가 높은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생산성이 21% 높게 나타났고, UNC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직원 참여도가 높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평균 3년 수익 성장률이 2.3% 높은 것으로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조직과의 심리적 계약으로부터 느슨한 근로자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조직 내에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불만족스럽고 비생산적인 근로자들은 월급 1만 달러당 34%에 무려 3,400달러의 비용 손실을 초래합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안함으로써 비생산적인 직원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가 단기적으로 누군가를 다시 고용하고 재교육하는데 많은 돈이 들 수 있지만 대신 그 자리를 더 자격 있는 직원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인재 유지를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더 적극성과 열정을 겸비한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찾아내고 육성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어떤 직원이든 붙잡아두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소극적 체류자들은 나가게 두고 적극적 체류자들이 머무르며 기량을 펼치고 싶어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이 소극적 체류자가 누구이고 적극적 체류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조직에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인재 유지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성과 기여도가 높은 A급 인재를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A급 인재를 찾는 일은 적극적 체류자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극적 체류자들이 조직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려면, 나아가 적극적 체류자들이 늘어나도록 하려면, 더 나아가 적극적 체류자들이 더 최적의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파트, 거래적 계약에서 다시 심리적 계약으로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A급 인재들을 조직에 붙들어두려면 그들의 머리가 아닌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엘튼 메어의 호손 실험 기억하시나요? 예. 네. 작업 조건이나 인센티브 같은 물적 요인보다 조직 구성원의 감정, 태도,
비공식 조직과 같은 인간관리와 관련한 심리적 요인들이 구성원의 조직 몰입과 성과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의도치 않게 밝혀낸 실험이죠. 이 실험에서 비롯돼 등장한 인사관리에 관한 인간관계로는 조직의 운영과 목표 달성에 인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낳게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작년 맥킨지 앤 컴퍼니의 보고서 Great Attrition or Great Attraction에서는 직원들이 느끼는 회사 사유를 고용주와의 생각 차이를 엿볼 수 있는데요. 오로지 금전적 유익만을 제공하는 것은 이들이 회사와 자신의 관계를 단지 거래적 계약 관계로만 받아들이게끔 만듭니다. 이들은 더 높은 급여를 원하긴 하지만 조직과 관리자로부터 그 이상의 가치를 느끼길 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톱니바퀴의 부품이라고 느낀다면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직이 훌륭한 인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고 그들이 회사에 갖는 내심의 기대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거래적 관계에서 다시 심리적 계약 관계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HR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안정감 제공하기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에이미 에드먼스의 The Fearless Organization,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서는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심리적 안정감이란 인간관계의 위험으로부터 근무 환경이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 즉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부족한 점을 드러내도 무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구성원의 조직 몰입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2016년 구글의 사내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고성과 팀이 가진 특성을 위와 같은 5가지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중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요소들의 밑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은 내가 상대방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학습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갈등의 경험을 전제로 하며 구성원은 이러한 발전적인 갈등을 겪을수록 이 조직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뛰어난 직원은 막대한 에너지와 감정을 들여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피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온라인 소프트웨어 회사의 최다 줌의 창업자이자 오너인 에릭 위안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회사 웹엑스에 취업하여 자리를 얻은 위안은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웹엑스가 업계 최고의 화상회의 업체 자리에 올라가는 데 기여했고 후에 시스코의 부사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통한 화상회의가 웹엑스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2010년 스마트폰 맞춤형으로 플랫폼을 수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웹엑스는 이 제안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위안은 웹엑스에서 나와 줌을 쓰게 되고 줌은 현재 웹엑스를 제치고 업계 최고의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뛰어난 직원이 하는 말을 항상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일만의 고려 없이 일축되는 것을 반가워할 이제는 없습니다. 이들의 심리적 기대감의 중심에는 참여의 욕구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도 중요하게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직원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관리자들이 인재 유지를 위해서는 또한 보상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생만으로는 인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뛰어난 직원이 자신이 성장을 하기까지 또 승진과 같은 좋은 기회를 잡기까지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느낀다면 이 조직보다 더 나은 진로를 제시하는 조직으로 옮겨 그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훌륭한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B급 인재들을 개발과 육성을 통해 A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 또한 인재 유지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해석하였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저희가 제안한 새로운 인재 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릴 텐데요. 구성원들을 그들이 가진 성과와 역량 수준에 맞춰 선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 이제 박나연 박사가 이어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차례 인재유지를 위한 호흡블럭스 인사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경력개발과 HRD를 수강하는 학부생들은 나인블럭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나인블럭스를 아직 모르시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인블럭스란 가로층은 성과 기준으로 3단계, 세로층은 역량 기준으로 3단계, 총 9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9개 구역별로 해당되는 인력의 유형을 정의하고 그것을 기초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나인블럭스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나인블럭스를 기반으로 핵심 인력, 고성과자, 고역량자, 저성과자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서 호흡블럭스에 따라 저희가 조직 내 인재유지 전략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우선 먼저 핵심 인력입니다. 핵심 인력 사례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태훈 PD와 나영석 PD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둘은 방송 PD계의 핵심 인력 A급입니다. 하지만 김태훈 PD는 20년 넘게 종사한 MBC를 퇴사하였고 나영석 PD는 KBS로 입사하였지만 TVN으로 이직합니다. MBC와 KBS 둘 다 어마어마한 방송국이지만 A급 인재 핵심 인력을 놓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A급 인재들이 조직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5가지로 정리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더 이상 이 조직에서 본인이 성장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앞에서 나영석 PD가 이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1번의 이유가 가장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업무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을 때 세 번째, 자신보다 부족한데 노력하지 않는 B급 리더 밑에 있을 때 네 번째, 스스로가 조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A급 인재들은 조직을 떠나야겠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에 착수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발적 퇴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발적 퇴사는 물론 우리가 막을 수 없겠지만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이유로 A급 인재들이 조직을 떠나려고 한다면 붙잡을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런 핵심 인력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리적 계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 인력은 이미 긍정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력에게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파트 2에서 따로 다루었을 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네트워킹을 통한 개발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를 넘어서 조직 간에, 동료 간에, 상사 간에 유대감이 형성되고 사회화가 형성될 경우에 이직률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칭이나 멘토링 등이 있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소명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핵심 인력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신사회적 역량을 찾도록 돕고 자신의 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핵심 인력들이 더욱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기범한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범한 동료가 곧 훌륭한 직장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핵심 인재들은 일부 이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점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력의 일부 이탈을 인정하고 B급 인재들을 핵심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편성시켜 기업이 영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B 플레이어들을 어떻게 핵심 인력으로 성장시켜야 하나요? 일단 B 플레이어들이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정한 평가 제도를 운영을 하여서 차별적인 인사관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경력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돋움해 주어야 하며 기업에서 부속품이 아닌 인간적인 대우를 해줌으로써 B 플레이어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B 플레이어들을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 퍼포먼스, 고성과자들입니다.
보상가자들은 첫 번째, 성과 기반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제도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긍정적 보상 자체보다 성과주의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조직원들은 더 공정하게 느끼고 이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더 많은 발언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앞서 파트 2에서 에릭이란 사례를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고성과자들이 핵심 인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이 포텐셜, 고역량자들입니다. 고역량자들은 첫 번째, 일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중요도, 난이도, 업무에 따라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조절해서 일을 하는 자크래프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업무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량이 높아요. 그런데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신의 역량이 높지만 그냥 일부적으로 업무를 시행해 나갈 때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역량자들에게 업무의 가치를 개개인마다 부여하여서 자연스럽게 고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세 번째, 도전적인 업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중책한 역할을 맡긴다든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요 프로젝트에 결정권자 역할을 부여하는 게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직무순환입니다. 잠재력도 높고 역량도 높아요. 근데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직무순환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성과도 낮고 역량도 낮아요. 이런 저성과자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환경,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업무를 모조리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성과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행동 특성인 역량 기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성과자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내가 과연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성과자들에게 역량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게 만들어서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에 의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성격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차근한 비교를 해줘야 하는데요. 참고로 삼성의 인사관리 시스템도 이러한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퇴출 및 아웃플레이스먼트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다 활용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성과자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 인재를 유지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저성과자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저성과자들의 대표적인 퇴출 사례로 넷플릭스의 키퍼 테스트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키퍼 테스트는 6개월에 한 번씩 한 팀의 관리자가 다른 회사에서 우리 팀원에게 스카우트를 제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과연 어떤 팀원을 붙잡고 어떤 팀원을 붙잡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이 팀원을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그 팀원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팀원을 붙잡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CEO 리드 히스팅스는 얘기합니다. 혁신을 초점으로 맞춘 기업이라면 필요로 하는 능력의 상황성을 높이 잡고 거기에 맞춰 인재들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평범한 수준의 직원 10명으로는 다음 단계로 뛰어넘을 수 없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야기하는 이 말에 저희의 조직 내 인재 유지 전략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핵심 인력은 그에 맞는 충분한 보상과 정책을 제공하고 핀플레이어, 그러니까 고성과자들, 고역량자들은 핵심 인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돋움 입혀주며 저성과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조직 내 인재 유지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래의 인사관리 담당자가 되었어요, 기업에. 그런데 우리 기업의 핵심 인력을 잡아두고 싶고 조직 내 인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제시한 이 전략을 이용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핵심 인력들, 미래의 핵심 인력들도 이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업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저블 해적팀 발표를 맡은 이기갑과 강민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PPT를 통해서 넥서클 대번에 업무에 상황한 인재 유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넥서클드라는 이 단어는 생소합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넥서클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서클드 직원, 사전적인 직책에 비해서 임금이 급여명에 최상위이기 때문에 상여금, 승진, 임금 인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자신의 조직 내에서 쌓을 수 있는 경력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성과도 잘 낼 수 있고 경력도 빠르게 쌓아왔고 일도 열심히는 하는데 그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단히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사람들이 왜 생길까요? 일단 이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직군별 최소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와중에 급여의 범위는 거의가 성과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이 개입이 되어서 상한선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와중에 이제 노동 시세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변동에 따른 직무평가 시스템의 주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생한 넷서클드 같은 경우는 넷서클드는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조직의 보상 구조가 형편이 없다면서 보상 구조를 왜곡하고 성과를 내어봤자 의미가 없어.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다른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또한 이들 스스로도 내가 뭔가 더 잘해봐가지고 뭔가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겠어라고 하는 그 변화 성과를 위한 노력 자체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현실에 갇혀있고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조직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건 별로 올바르지 않고 긍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한 가지 전략을 이제 마련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넷서클들을 그저 보내버릴 수 없습니다. 조직에서 보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아오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성과자입니다. 빠른 역량을 쌓아왔는데 그에 대한 보상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박탈감을 겪고 정체적인 상황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컨셉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사원증 제가 생체 사진을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넷서클드라는 인재 유출 위기에 겪은 한 회사의 임직원과 주주 여러분입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HR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저는 바로 인천대학교 산업 창의인재개발본부에서 활동한 강윤구 팀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주제 다시 말씀드리죠. 저희의 주제 It's time for Net Party입니다. Net Party. 넷 파티라는 이제 이런 전략 모델링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넷 파티 모델링은 전사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인질주의 네드와 그리고 다음 이제 각 네드 서클드 구성, 그러니까 즉 네드 파티 팀에 초대된 멤버들이 각자 수행해야 할 수행 전략이 파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드 파티 이 목표는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직률 34.7% 이하로 이제 파티 구성원들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전사적 차원에서의 이제 조직 행동 전략입니다. 어떻게 이 조직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드의 첫 번째 단계 리더부를 소개합니다. 리더부는 새로 이름을 준다는 뜻이기도 하죠. 즉 인식의 전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조직이 그 네드 파티 각 구성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네드 파티의 네드는 이제 신호등처럼 마치 가동기를 멈춘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과에 괴리에 따라요. 그 자리에 정체된 사람 그런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 단계에서 네드는 각 직원들이 조직의 빨강, 즉 빨간 6가지 색깔을 가장 앞에서 이끄는 색깔입니다. 그 조직의 빨강처럼 조직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사내 인프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포스터를 제시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했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인 이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 전에 일단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할아버지 누굴까요? 아시는 분들? 이 할아버지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분의 이름 피터 드러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피터 드러퍼.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참시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어장이신 분이고 현대 번역 컨설턴트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ulture is straightforward purpose. 즉 조직 문화가 일하는 방식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직 문화의 일단 변경을 통해서 이제 저희 레드 파티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원활히 업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목표를 제공해야 됩니다. 조직에서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가치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일하는 분들 효율적으로 일하자. 나의 한마디가 야근을 하고 있다. 칭찬을 사장도 춤추게 하는 바와 같은 조직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핵심적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제공을 해서 어떻게 수평적 그리고 자율적인 조직 문화를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직원들의 인사이트, 즉 마인드에 대한 셋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공간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인게이지라는 게 사고적 단계를 공간적인 변화는 바로 수평적 자율적 조직 문화를 어떻게 공간적으로 이끌어가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다른 형태 기반의 도전 과정을 자율적인 혼합제도를 통하여 이제 조직을 이루는 각 직무 특성이 다양한데 그 직무 특성별로 자신에게 맞는 업무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시 이제 BCC 매달린 그런 거 같은 플랜 테리어만 적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플랜 테리어가 무슨 뜻이냐? 플랜트와 인테리어 즉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다음 자율성 있고 개방적인 공간을 마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통계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펄시스라고 하는 통계자료 통계 기반에서 제공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1인 10인 이상 규모의 기업들 1,000개를 대상으로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공간 선택의 자율성과 업무 몰입도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의 업무 공간 선택 자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업무 몰입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이제 필두로 하여 저희들의 이제 이직 감소를 높여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공간의 변화를 완화한 뒤에는 시간적인 자율성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시간적 자율성을 보장을 하느냐? 첫 번째 완전 선택제 근무제입니다. 이 완전 선택제 근무제는 52시간,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자신이 원하는 요일,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근무제인데 이 근무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각 직원들은 또 내가 이렇게 자율적인 시간에 마련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되면서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화하고 보다 세밀하게 짜게 됩니다. 이런 업무 몰입의 유도를 통해서 저희는 완전 선택 근무제를 통해서 업무 몰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이직 감소를 그럴 생각입니다. 그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워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국내외 여행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로 이제 이를 통해서 각 구성원 옆에 보시는 CJENM과 한화호텔 리조트의 사례처럼 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각 구성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 보다 업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보다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공간적 변화를 반영했고 이제 마인드셋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원의 가치를 사고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는 다음 레드의 세 번째 단계인 D단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단계는 드림을 뜻합니다. 즉 꿈. 조직원들이 어떻게 새로운 꿈을 펼칠 것인가. 그래서 조직 내 아이디어 공모전, 너의 꿈을 펼쳐주를 통해서 구체화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조직 내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리고 ESG 경영,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에서 어떻게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조직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신규 유능 창출 자료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각 구성원들에게 공모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전을 개최한 조직원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제로 TF팀을 구성해서 따로 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아서 구체화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조직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이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업무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각 조직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이직 의도의 강조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직 전체를 움직일 RED, 레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련한 이 레드 파티에 초대된 레드 서클 조직원들이 앞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 각자 개인들이 자신의 서클 조직들을 파티를 즐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모델입니다. 파티 모델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사이콜로지, 다이어시스 즉 심리 진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심리 진단을 왜 하느냐? 바로 심리 진단을 통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을 찾아내는데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이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HR 거의 하프레이트 바이어빌리티를 활용하는 스트레스 조절 원자를 하는데 하프레이트 바이어빌리티가 무엇이냐?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거나 근육이 경직도가 증가하거나 혈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코르테아민이라고 하는 특정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자율신경계 변화를 이제 면밀하게 측정을 하고 그것을 또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여 어떤 변화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각 직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심한가 그리고 그들의 빈도는 어떠한가를 확인해서 가장 심각한 즉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고 가장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 케어가 바로 다음 단계에 이어지는 A 단계입니다. A 어드바이스 스트레스 고위험 직업군에게 대한 이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EAP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프로그램, 즉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게 됩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이제 개인별 실명과 같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저희가 마련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 특수한 형태가 있는데 바로 앤서링이라고 하는 특수 네트워크 단계입니다. 이 앤서링 단계는 자기가 같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클 직원들이 이제 이 앤서링 단계를 수행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없고 이들은 분명히 보상받아인데 스트레스가 없고 특수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동등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공감대를 구축하고 그들의 업무 지식과 노하우, 스킬들을 공유시키면서 보다 높은 고수준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각자 공감을 형성했으니까 각자 어떤 심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사회적 기능인 이직으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와 A 단계를 말씀드렸고 이제 R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 단계는 리플렉션, 즉 반성, 성찰의 단계를 뜻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네드 단계 설명드릴 때 전한 조직적 차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처음 R 단계, 다시 알고 시작한 단계인데 리버브 단계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리버브 단계.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드렸었죠. 신호등과 움직이의 빨간색 그런 것처럼 조직이 각 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전환시키는 단계였다면 이 파티 단계에서의 R 단계, 리플렉션 단계는 각 개인이 어떻게 자기가 일하는 것, 자기의 조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바꾸는가, 어떻게 인식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스스로 조직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단계를 재구성하는 자크래프팅 활동인데요. 여기 임원진 여러분 중에 방금 전에 여기서 발표해 주신 여기 박나영 상무님과 김수혁 전무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크래프팅에서는 물리적 범위, 인지적 범위, 그리고 인간관계적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재구성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할 때 함께하는 직원들과 관계들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가며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크래프팅 활동이 끝나면 저희는 어떤 걸 하냐? 바로 사내 자서전 잡지 레이스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스 잡지가 무엇이냐? 일단 레이스의 어원이 왜 레이스가 나왔을까요? 레이스는 각 조직 구성원, 즉 네트서클 직원들이 이 조직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온 모습이 마치 트랙을 달리는 레이스 경쟁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이중적 표현이 하나 있는데 R 단계에서 보정받은 집단, 즉 이제 에이스들이 수행하는 단계이다라고 해서 레이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레이스라는 건 어떤 거냐? 이제 자신이 방금 전에 자크래프팅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성원들이. 그럼 이 자크래프팅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왔고 자신이 어떤 성과를 이 조직에서 내었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 사례집을 모아서 각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금 아직 서클 직원까지는 아닌데 성과나 연차가 미디어 구성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들에게 롤모델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레이스라는 사례집,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조직 구성원들에게 배포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자기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즉 잃어버린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당연히 이 친구도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R 단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 트라이, T의 단계를 배워보겠습니다. T는 이제 두 가지의 세부 목표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트라이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트라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라이는 조직 내 인턴 제도를 도입해서 조직원들이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게, 즉 현재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이룬 조직 구성원들이 새롭게 어떤 것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너의 날개를 펼쳐줘라고 하는 이제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면서
각 조직원들이 이제 자신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다른 직무들의 경험을 쌓는 잠 로테이션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단기 파괴 형태로 잠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그 각 조직원들은 내가 지금 몰랐던 업무를 경험했고 생각보다 이 업무가 나한테 맞구나, 어떻게 직무를 확대하고 어떻게 내 직무를 변경해 나가야지 같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쌓는 등의 경력 결과의 경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제 조직 전체적 차원에서 봤을 때 시스템 조직 관계의 업무 협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 트랜스포메이션, T 단계를 두 개를 나눠 다뤄서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두 가지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사 과정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전환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전환은 어떤 것에 대한 전환이냐? 퇴직을 하는 것에 대한 전환. 자신이 어떻게 퇴직을 할 것인가, 이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이직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그리고 이미 이직을 한 문제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기 심사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자기가 하는 퇴직에 하는 활동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조직의 조직 구성에 대한 즉 레드서클러 직원들에 대한 그 어떤 숙려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숙려제는 무엇이냐?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조직에서 제공해주고 그 기간 동안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조직을 나갈 경우에 내가 현재 조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아 실력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 조직을 나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해보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동시에 이 숙련제 기간 동안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조직이 그래도 다시마 우리에 남아서 하면서 경력대학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뭐 해외 사내외 대학의 MBA 과정을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혹은 이제 자격증 사회에 나눠서 보내줄 각종 자격증 지원을 제도를 준비해주게 됩니다. 조직 차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해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조직을 나가겠어라는 하는 조직이 요즘은 생기게 됩니다. 이 결국에 퇴직을 결정하는데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끝까지 잡아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시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조직에 대한 지원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보다는 내가 이 조직에 어떤 지원을 받지만 나는 새로운 기회를 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직에 대해서 나가긴 하지만 뭔가 조직에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책임감을 저희는 집요하게 공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 후배 선후배 동료분들을 좀 와서 좀 초청 강연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좀 이따가 멘토링 관계를 맺어주세요. 같은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반영구적 일단은 멘토링 관계를 통해서 상호간의 개발적 관계만 구축하게 되고 이는 전사적 차원 그리고 조직 각 구성원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경력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 이제 이미 퇴직을 한 조직원들은 우리는 흔히 이제 조직을 떠났으니까 쟤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조직을 나갔어도 여전히 우리 조직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적으로 향상적이고 그리고 보다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의 유출, 품질이나 유출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 전체 활동 범위의 확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례를 경험하고 그 사회 경험을 토대로 지식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인적 자원의 획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P, A, I, T 합쳐서 파트의 단계를 거치면서 조직은 개인 그리고 개인은 각 조직을 각자의 일부로 인색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Y를 통해서 각 조직 구성원들이 즐길 수 있는 파티의 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단계는 예를 단계입니다. 성과 공유하고 남기는 정말 유한데 혹시 여기 계신 임직원분들은 그 인천대학교 창의재개발과가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정말 대단한 거죠. 거기 정말 대단했어요. 거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사랑하셔서 보고 싶어요. 그분들은 연말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학술제라는 활동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학술제라는 활동과 비슷한데요. 이제 각자의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제, 상인지대학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자신이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각 멜스펀드 직원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번에도 성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자축연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자축연을 하면서 같은 레드파티 구성원들, 그러니까 같은 레드서클 구성원들은 내가 성과 보상에 대한 그런 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너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각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비레드파티 구성원들은 아직 연차나 성과가 미비해서 그 정도까지 어떤 높은 수준의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저 사람들은 저런 성과를 냈었구나. 그럼 나도 앞으로 저런 성과를 내봐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마련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레드 파티 구성원과 비레드 파티 구성원들, 그러니까 즉 레드 서클 구성원과 비레드 서클 구성원들 모두가 우리 조직이 지금껏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었구나, 우리 조직 구성원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라구나를 이제 실감하게 되면서 이 사실 효과,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확장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레드 파티, 그러니까 레드 서클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비레드 서클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조직 전체적으로는 지식 공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조직 발전 환경의 마련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을 마련하면서 레드 파티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티하는 모델을 한 말로 정리해보자면 조직 내 보상과자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자신을 위한 변화의 주제로 마련하는 장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종합해서 레드 파티 모델을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앞서서 리더브 R, 그리고 인게이지 E, 그리고 D, 이제 드림이었죠. 이 세 가지 단계 조직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이제 사이콜로지컬 다이그노시스 심리 진단을 통해서 A 어드바이스로 넘어가면서 이 스트레스로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 케어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R 이제 리프레셔를 통해서 각 조직원들에 대한 새로운 업무 재구성 활동을 이끌어냈으며, C에 일어나는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이 Y를 통해서 연말 축제 분위기를 이룰 이제 모든 단계들을 마무리하면서 각 조직 구성원들이 이 조직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경력 개발에 대한 공모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조직 개발에 대한 공모를 마련하면서 우리 지속적으로 이직 의도를 감소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이직을 감소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팀은 자신 있게 확신합니다. 자, 앞으로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훗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조직에서 어떤 인지유출이 보여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레드 파티의 초대장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와 회장님 회장들의 강연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onely century. 안녕하십니까. 유노멀 시대에 맞는 리더십과 HRD의 미래에 가는 시대에 발표한 Re-HRD, 새로 쓰는 뉴 노멀 시대 팀의 박하는 양은선 구수영입니다. 저희 팀은 먼저 뉴 노멀 시대에 대해 발표하고 그 후 뉴노멀 시대에 맞는 리더십과 HRD의 미래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을 내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 노멀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더 론리 센츄리, 외로움의 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뉴 노멀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통계 자료를 통해 요약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에 세 가지 그래프에 집중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매출 100대 기업중 91.5%가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고 근무 환경 또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결과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인데요. 전 세계 사무실 노동자가 근무 시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 비율이 무려 전체 중 40%나 되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의사 소통이 그들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현재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직원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이 글로벌 평균 78%나 되고 우리나라는 무려 84%나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 재택근무를 다시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글로벌 평균 62%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모두 편하게 집에서 일하고 쉬는 걸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본인 분명 재택근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이제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팬데믹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사실 언택트 기술은 이전에도 많이 개발되어 왔지만 관련 제도와 연구의 부비로 인해 일터에서의 적용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온 코로나19라는 환경적 리스크가 성급한 언택트 일터를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갑작스러운 일터와 근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구성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노동자 중 40%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코로나 블루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MZ세대의 청년으로서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근무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워크스페이스의 다양화로 인해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 이는 구성원 간의 업무적, 비업무적 접촉의 강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은 40%로 측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감이라는 부작용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저 초연결, 초지능을 가속화하여 언택트를 일상화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언택트는 이미 소비, 교육, 일 다양한 분야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를 지향함에 따라 빅데이터, AR, VR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에듀테크의 비중은 극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의 대면 접촉의 기회는 극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에듀테크의 발전과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의 비중 또한 극적으로 받아났습니다. 이렇게 뉴노멀 시대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선사하고 대면 접촉의 기회를 완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217명을 대상으로 고독지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우리나라의 고독지수는 78점이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저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외로움이라는 이게 대박이니까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뉴노멀 시대에 맞는 리더십과 HRD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노멀 시대의 리더십과 HRD에 대해 발표할 이학번 양희수입니다. 원택트화된 업무 환경에서 근무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환경에 필수적, 보수적 같이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원택트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두 가지의 리더십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뉴노멀 시대에는 소통하고 외로움을 챙기는 리더십인 케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케어 리더십은 변화된 조건에서 전반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비하고 구성원을 이끌기 위해 언택트 조직 문화 형성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입니다. 케어 리더십은 조직에서 소통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며 외로워진 구성원들을 공동체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케어 리더십에서 소통, 공동체, 문화 형성이라는 세 가지의 영역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케어 리더십은 첫째, 언택트로 인해 제한된 상황에 맞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현재 변화된 조건에 맞춰 전반적인 방식을 새롭게 준비하여 구성원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언택트 상황에 딱 맞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변화된 공동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언택트 상황에 맞는 소통으로 조직 구성원들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화된 조건 하에서 전반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비하고 구성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각각 개인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조직의 방식을 정비하며 조직에서는 새로운 언택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는 케어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과의 1대1 면담, 절도 있는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이 느끼는 외로움, 고립감 등의 심리 상태를 세심하게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마다 다른 재택근무 적응 속도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노멀 시대에는 조직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가치를 지키는 리더십인
가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가치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을 연결시켜 팀워크를 증진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입니다. 가치 리더십을 통해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소속감을 형성하고 공동체 가치를 통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치 리더십은 첫째,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리더십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언택트 상황에서 진행되는 캐주얼한 대화를 통해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들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조금 더 다른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신뢰와 친밀감은 절대 쌓일 수 없듯이 언택트 상황에서 소통의 부재로 조직 구성원들에게 없었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을 치유하여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재택근무의 증가로 말할 기회가 줄어든 조직 구성원들이 사소한 것이라 나누지 못하고 묻어나갔던 이야기를 꺼내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리더십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잡담 문화 형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협업 플랫폼 기업 벤랩에서는 잡담 문화를 형성하고 원격으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고립감이나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챗봇이 무작위로 선정했던 동료와 매일 수치보가 의무적으로 대화를 하는 잡담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는 업무 전후, 식사 후 등 5에서 10분 정도 여유가 날 때 메신저, 화상회의 등으로 캐주얼한 대화를 진행하며 조직원들 사이에 비공식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언택트로 인한 문제들을 이제는 해결할 때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하나 리더십과 가치 리더십을 통해 조직에서는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야 하며 소외되는 조직 구성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구성원들을 연결하기 위해 HR는 새로운 리더십을 설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결론의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유노멀 시대의 사회, 기술, 조직 측면에서의 현상적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가 만든 유노멀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유노멀 시대의 조직 관리 리더십은 기존의 HR 패러다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노멀 시대에 적합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소통으로 공동체를 챙기는 케어 리더십과 공간과 라포를 통해 치유하는 가치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리더십 트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 리더의 소통 변화는 유노멀로 인한 구성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입니다. 테크놀로지 활용, 재택근무, 에듀테크, 스마트 워크스테이션 등 유노멀 시대에서 업무 환경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편하고 있는 업무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편리성이 증가하고 효과성이 너무 커서 무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사의 변화는 구성원들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구성원 연결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감정과 정신 건강은 유노멀 HR에 대해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유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HR 분야에서 연구해야 하고 이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으며 지금까지 우리 HR이 새로 쓰는 유노멀 시대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